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7장 측정. 너무나도 중요한 측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쏙. 자, 측정의 의미와 측정의 기능은요. 출제가 한 4번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초반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1회부터 7회까지 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뜨문뜨문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15회부터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시험 보시는 24회 때도 출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 측정 수준이. 그러면 교수님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이거는 다 보셔야 돼요. 정말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수준의 특징과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는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숙제를 하셔야 되며 여기 보세요. 측정 수준별 특성 비교. 여기 나오죠? 비교. 그러니까 개념 파악을 기본으로 해서 특성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23회에서 연달아 요 두 군데서 다 나왔습니다. 비율 수준. 비율이 은근히 어려워요. 솔직히. 그 다음에 등간도 어렵고. 솔직히 둘 다 어렵거든요. 수업 시간에 얘기할 텐데 비율은요. how many만 들어가면 비율로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좀 이따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뭐 1회 빼놓고는 다 나왔어요. 아까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이 100%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도 이거도 1회 때는 솔직히 뭐 처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대학원 졸업하면 사회복사 1급 그냥 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10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측정의 신뢰도, 측정의 타당도,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는. 이 숫자만 바꿔볼게요. 24회, 24회, 24회.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측정의 오류도 나오고 있는데 앞에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걸 보셔야 돼요. 14, 15, 16, 17, 18 연달아 나왔고 두 번 뜸하고 나왔고 두 번 뜸에 두 번 뜸하고 나왔고 두 번 뜸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시는 24회 때는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로 어디서 나오냐? 측정의 오류라는 거죠. 측정의 오류는 두 가지가 있죠. 체계적 오류. 또 하나는 뭐? 비체계적 오류. 다른 말로 무작위적 오류. 우리 키워드 46번이 되겠습니다. 기출에도. 자, 기출 경향 살펴보기.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측정 수준에 관한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는 측정 수준. 매회 한두 문제씩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측정 수준별 사례와 함께 가능한 통계 분석까지 묻는 교차 분석, 회귀 분석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형태. 이러한 통계 분석까지 묻는 등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사례 제시형 문제로 출제되는데 사례 제시형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이제 앞으로 추세는 사례 제시형이에요. 이 7장은요 사례 제시형이에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평가 방법에 대한 특징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측정 오류에 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체계적 오류가 뭐냐, 비체계적 오류가 뭐냐. 문제는 오류와 신뢰도 및 타당도의 관계, 그 다음에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기출 키워드 보시면 약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4문제는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치고 올라갑니다. 최소 4문제. 여기 나와 있죠. 평균 네모나.
5문항까지 나올 수 있는데 최소 4문항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 10개년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우리 기출해독 44번 측정 수준에서 11문항, 우리 기출해독 45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23문항, 그 다음에 46번 측정의 오류에서 6문항.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 45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10개년 키워드로 봤더니 23문항이 나왔다. 공부를 할 때도 여기다가 주로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장 측정에 대해서 이제부터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먼저 측정의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 측정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기 교수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좀 큰 편이죠. 제 나이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데요? 좀 커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크시냐고요? 180이요. 아, 그렇구나. 혹시 저기 연봉이라도 돈은 얼마나 많이 버셨어요? 외람되지 말고. 아, 좀 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시나요? 아, 저 선생님보다는 많아요. 아, 예, 그러세요. 얼마나 버셨는데? 예, 연봉 한 3억 대요. 아파트 혹시 몇 평 되세요? 아유, 그냥 몇 평이란다. 아파트 얼마나 크세요? 아유, 좀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데요? 예, 120평이요. 에이, 축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뭔가 막연한 거를 몇 센티미터세요? 연봉이 얼마 되세요? 몇 평 사세요? 몇 제곱미터 사세요? 이렇게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일로 쭉 가요. 예? 목욕탕 일로 쭉 가면 된다. 예? 내가 맨 처음에 조천에 처음 왔어요. 아니, 일로 쭉 가면 목욕탕 나와요. 그냥 이 짝으로 쭉 가요. 이 짝이 어딘데요? 여기 이 짝이요, 이 짝이. 이거를 막연하잖아, 어떻게. 예, 12시 방향으로 쭉 가시다가요, 저기 건물 보이시죠? 빨간색 건물. 거기서 2시 방향으로 꺾으시면 거기에 목욕탕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치화 시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측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를 구체화시키고 명확화시키는 거를 측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138페이지.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적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시켜주는 수단이다. 강조 드리고, 측정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나오죠. 관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 간의 교량 역할. 그러니까 측정의 핵심은요, 수치화 시키는 거예요. 수치화. 군생활 할 때 그 번개 반점 아세요?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한 25년 전이지.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분이 공중전화로 저기 문과대 앞에 있는데요, 짜장면 3개 주세요 하고 공중전화, 그때는 핸드폰도 좀 드물 때였으니까 공중전화 끊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 반점, 그거 되게 세상에 이런 일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분.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걸 하셨어요. 중국집을 차렸어요, 그분이. 근데 중국집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분이 2000년도인데 특강을 하러 왔어요. 특강을. 세상에, 배달하신 분이 라이더가 중국집 사장님이 되시고 기사를 딱 타고 에쿠스를 타고 특강을 하러 왔더라고. 근데 저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그거는 기억나요. 외국인을 상대로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메뉴판을 그러면 외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메뉴판은 한글 메뉴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외국인을 상대하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다 번호를 매겼다는 거예요. 스티커에다가 짜장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영어도 몰라더라도 오케이, 원, 손가락, 1번? 알았어. 짜장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메뉴판에다 숫자를 붙여.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와. 지금 이제 일반화 됐지만 그때 당시 와. 저분 되게 똑똑한 분이네. 영업할 줄 아시는 분이네. 숫자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비과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부품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사무실에. 제가 이제 정비과장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전부 다 넘버링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저기 행보관이 그 과장님 부장 뭐가 복잡해. 1번부터 쭉 넘버링만 해서 스티커 붙여. 그거 못 들어서 번개반전 사장님 와서 하는 말? 숫자 붙여. 그리고 우리도 전부 싹 다 스티커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장부에다가 그냥 숫자만 기입해 준다.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서 그 다이나 호크에다 집어넣는 무슨 뭐 베어링이 뭐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저기요 그 박중사님 저기 그 몇 번이야 몇 번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5번입니다 5번. 아 얘구나 얘. 갖다 주는 거지. 이게 측정이에요. 일치 또는 조하기는 몇 번 갖다 주라고? 5번. 오케이. 객관화 표준화 계량화 이게 전부 다 수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전부 수치화 시켰잖아요. 기출해동 몇 번, 빈출 몇 번, 데이터 분석 몇 회, 전부 다 알기 쉽게 수치화 시켜가지고. 측정 수준 시험제 되게 잘 나오죠. 15회차부터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명목이 있습니다. 명목이라는 거는 일본식 한자말이에요. 밝을 명자에다가 눈목자를 씁니다. 명목 이렇게. 명목이라는. 그럼 밝은 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다. 우리말로 하면은 구분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명목 척도, 명목 측정이라는 거는 어떤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는 구분을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구분을 용도로. 다시 한번 구분 용도로 쓰일 때 이때 이걸 뭘 한다 우리는? 명목 척도, 명목 측정이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성별은 1번 여성, 2번 남성. 그럼 고병문은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수치는 1번이다 2번은 성별을 구분하는 목적인 거예요. 귀하의 종교는 1번 개신교, 2번 천주교, 3번 불교, 4번 원불교, 5번 기타 종교, 6번 무교. 그럼 이때 이 숫자는 뭐다? 이때 숫자는 예를 들어서 뭐 무교다. 그러면 구분 용도로만 쓰이는 거야. 이게 바로 명목 척도, 명목 측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명목은 반드시 포괄성을 가져야 돼요. 포괄적. 종교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 안에 얘네들이. 성별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요 하위 체계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구분되어져야 돼요. 구분. 서로 구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중간쯤에 보시면 명목 척도, 명목 측정은 상호 배타적인,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구분되어져 있어야 돼요. 모든 대상은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지 동시에 두 가지 범주에는 속할 수가 없다.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면서 포괄성을 가져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별, 남자냐 여자냐,
계절, 현재의 계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구분 정도라는 거죠. 귀하의 인종은 1번 황인종, 2번 백인종, 3번 흑인종. 그 다음에 종교, 아까 했고, 지역. 귀하께서 사시는 동네는 1번 물레 1동, 2번 물레 2동, 3번 물레 3동, 4번 물레 4동. 그럼 이거는 그냥 구분 용도로만 쓰인다. 혈액형 A형, B형, C형. 근데 이걸 자꾸 A형이 제일 좋은 거고 B형은 안 좋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구분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A형, B형, C형, D형은. 그 서열로 보면 안 돼요. 다음 서열이 나옵니다. 서열이라는 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서열은 순서. 주로 고저, 상하, 전후. 다시 한번 고저, 전후, 상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강약, 그 다음에 경중, 대소, 많냐 적냐, 크냐 작냐, 죄송합니다. 크냐 작냐 대소, 다소, 많냐 적냐 요런 개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서열이에요. 서열. 그래서 측정 대상 간에 밑에 나와 있죠. 대소, 고저, 전후, 상하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뭐다? 서열이다. 서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이 상호 배타적인 특성과 함께 순서의 의미도 진다. 고로 명목척도, 명목측정도 갖고 있으면서 순서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서열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 교재 1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운 응답자의 태도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사회계층 등의 측정에 이용된다. 밑줄 치셔야 돼요. 먼저 태도.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어떻게 한가? 1번 양호, 2번 중간, 3번 불량, 4번 매우 불량. 그럼 벌써 어떻게 해요? 등급을 매긴 거잖아요. 그죠? 매우 좋은 게 1등급, 1번이고 매우 나쁜 게 안 좋은 게 뭐예요? 이쪽에 되는 거예요. 벌써 구분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면서 서열이 있잖아요. 선호도. 귀하께서는 예를 들어서 치킨을 좋아하십니까? 매우 좋아합니다. 상, 최상 1번, 2번 상, 3번 중간, 4번 예를 들어서 중하, 5번 하. 이렇게. 선호도, 만족도. 그래서 리커드 5점 척도 만족도죠. 매우 만족, 그 다음에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그거 선호도, 만족도잖아. 그래서 리커드 척도는 뭘로 들어가요? 그 유명한 서열 척도의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계층.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최상류층, 2번 상류층, 3번 중산층, 4번 하류층, 5번 극빈층, 이런 식으로. 서열 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절대량의 크기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절대량 요 말 나오면은 등간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대 0점이 있네 없네는 등간부터 나온다. 서열까지는 등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0점이 있네 없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 보시면 반에서 1등한 학생과 2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와 2등한 학생과 3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는 같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동수는 단지 뭘로 얘기한다? 순서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정경련에 가서 그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뭔 얘기하다가요. 우리나라 그때도 한 10년 전 됐어. 우리나라 재계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삼성이겠죠. 예, 잘 아시네요. 재계 1위는 삼성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2위는 어딜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현대자동차는 3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2위가 뭐 있을까? 롯데? 롯데도 약간 5위권입니다. 그럼 정경련 재계 30위 안에, 정경련은 전국경쟁연합은 재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것도 서열이네. 맞네. 그럼 도대체 2위가 어디 갔대? SK라는 거예요. SK. 근데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1위와 2위와 3위에서 이제 나는 순간적으로 아이고 SK도 삼성하고 저기 비슷한 규모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SK와 현대를 합쳐도 삼성을 못 따라간대요. 나 그때 당시에 충격받았어요. SK, 지금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SK와 삼성 그거를 합쳐도 삼성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반에서 1등한 학생과 2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와 2등한 학생과 3등한 학생의 성적 차이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등수는 단지 순서만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한 번 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용, 그 간격도 똑같을 것이다. 아니다.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다. 단지 그냥 순서만 보여주는 것뿐이다. 서열척도에 뒤에도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그래서 맨 위부터 뭐죠? 최중증. 저는 솔직히 그래도 어르신인데 인간인데 그거를 무슨 고기 등급도 아니고 무슨 1등급, 2등급, 3등급. 난 진짜 그런 용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존엄한 인간한테 무슨 1등급, 2등급, 3등급. 그냥 아프신 분들한테. 그냥 최중증, 중증, 무거울 중자 씁니다. 이때는 중등증, 중증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정치 성향, 진보, 보수, 중도, 보수 맞잖아요. 이것도 서열이에요. 서열. 생활 수준, 상, 중, 하. 석차, 반에서 몇 등이니? 얘 15등이요. 너는 몇 등이니? 얘 5등이요. 아이고, 네가 잘하는구나, 공부를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학점, 이번에 학점 몇 점 받았어? 얘 4.5 만점에 4.3 받았습니다. 오, 너는? 예, 저도 4.0 받았습니다. 오, 못한 편 아니야. 너는 2.5 했습니다. 놀았구만. 2.5야? 놀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선호도 마찬가지로. 다음 등간이 나옵니다. 등간. 등간이라는 거는 간격이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등간이라는 거는 이 등자가요. 고를 등자입니다. 간격이 고르다 이런 뜻입니다. 등간. 간격이.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그래서 어떤 대상의 속성에 대해 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사이, 범주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범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척도.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명목이 있고 아까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서열이 있다면 여기에 간격까지 동일한 뭐가 있다는 거. 아까 이거는 간격이 동일하지 않았잖아요. 서열은. 그죠? 순위만 매길 뿐이지. 여기에 간격까지 동일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등간격이므로 산술적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0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 같은 비율 계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야? 이걸 6학년 때 배우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이걸 언제 배우? 중학교 1학년 때 배울걸요 아마. 자, 들어갑니다. 영이 있습니다. 0. 이때 이 0이 뭐냐?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0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 100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할게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죠? 그러면 간격은 똑같이 1, 2, 3 간격은 똑같아요. 이렇게 간격은 똑같다고 치고 간격은 똑같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기준점이 0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플러스 100 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100 해주면 여기 0까지 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럼 반대로 할게요. 플러스 100이에요. 양수죠. 여기는 음수고.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기준점까지. 그럼 어떻게 되죠?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해요. 이때 절대값 1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럼 이때 이 0은 0의 절대 0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재도 나왔지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0점이 없다고 해요. 0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준점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고로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더하기 빼기만 되는 거예요. 0이 기준점 역할만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가는 0은 기준. 자, 온도로 할게요. 온도. 여기 10도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요만큼. 요거 마이너스 10도씨예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0하. 0하.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상 10도. 상하? 그래서 서열의 의미도 포함하는 거예요. 상하니까. 상하, 고저, 전후. 이거 전부 다 서열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다. 영상. 0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다. 영하. 그래서 온도가 대표적인 등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교수님 IQ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Q 좋은 질문이에요. IQ나 EQ 같은 맥락인데 IQ를 예를 들게요. IQ는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을. IQ는 통상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100을 0으로 잡을게요. 0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평균 사람의 어떤 지능 수준이라면 100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 100이 요 위다. 그러면 지능이 높구나. 120, 130, 130. 오, 괜찮네. 반면에 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해도 조금 좀 지지부진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요 100을 0으로 잡고 뭘로 보는 거야? 요거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IQ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절대 0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다들 헷갈려 하세요. 0이 기준점 역할만 해줘. 0이 기준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절대 0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있어요. 휴전선. 그럼 1로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되고 1로 넘어오면은 남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휴전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죠. 북한과 남한을 구분짓는 뭐가 되는 거예요? 휴전선은 분기점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0으로 놓고 봤을 적에 뭐예요? 등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휴전선은 북쪽, 남쪽, 북한, 남한. 서열의 의미도 있는데
북은 위에 있는 거고, 지리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거고 남쪽은 밑에 있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절대 0점이 없다. 더하기 빼기만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41페이지 이 개념 되게 중요해요. 등간부터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들이 어려워가지고. 실제 어렵지 않은데. 어떤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상하, 전후, 고저, 남북 뭐 어떻든 간에 각 순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어 기준점에서 그럼 플러스 100 와. 여기서 떨어져 있어 이렇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은 450km입니다. 광주는 410k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그러잖아요.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표지판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입장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해야 되는 거지. 언더스탠 이해되죠? 그럼 이때 서울은 절대 0점이 없는 거죠. 기준점 역할만 해놓은 거니까. 거리로 놓고 봤을 적에. 그러면 서울은 뭐가 되는 거야? 등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향, 고향이 내려간다. 상경, 서열의 의미도 있네. 중간쯤에 보시면 등간격이므로 산술적 계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쓸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는 할 수가 없어요.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IQ, EQ, 요즘 뭐 MQ 이런 거.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지능 지수가 100인 학생이 50인 학생보다 2배 더 머리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능 지수가 0인 학생은 지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100을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지능 지수가 50인 거는 평균보다 좀 요만큼 떨어졌구나. 지능 지수가 150이면 평균보다 요만큼 뭐 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오. 다시 강조합니다. 등간은 더하기 빼기. 왜? 절대 0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절대 0점이 나타납니다. 절대 0점이 있어요. 0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비율입니다. 먼저 절대 0점 나오네요. 절대 0점. 자,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등간 측정의 예로 단골처럼 나오는 온도를 예로 보자. 온도는 0도를 기준으로, 여기 나오잖아. 0도를 기준으로. 그럼 0이 기준점 의미를 한다? 그럼 이건 등간이라는 거죠. 0상과 0하의 온도로 나누어집니다.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휴전선처럼. 그럼 0상과 0하를 나누는 0도씨의 온도는 과연 0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할까? 아닙니다. 0도는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이지 온도가 없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 온도에 대해서 굳이 0이라는 숫자를 왜 부여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온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출발점, 기준점, 시작된 즉 어디가 온도의 진짜 0이었는지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0이 어딘지를 말할 수 없다면 1이 어딘지, 2는 또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점이 없는데 여기 1이야. 그럼 도대체 1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 2야.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측정의 개념인데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측정은 간단히 말해 대상의 값을 부여하는 과정인데 온도의 값을 부여하고 싶은데 진짜 0을 알 수 없으니 나머지 값들도 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온도의 어느 지점을 0이라고 약속하고 기준점으로 딱 꽂고 그것을 또 나오네. 기준으로 다른 온도들의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간격을 고르게 해가지고.
이해되죠? 이게 등간이에요. 다음 비율. 비율은 절대 0점이 있는 겁니다. 0의 의미가 0점이 있는 거,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절대 0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준점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율은 기준점 생각하지 마시고 0의 의미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빠, 아빠는 군생활 하면서 아빠 나이 때는 군대에서 많이 때린다고 했잖아. 많이 맞아보기도 하고. 아빠는 군대에서 많이 맞아봤어? 좀 맞았지. 선배님들한테도 맞고. 좀 많이 맞았지. 우리 선배들한테서. 그 독신자 수소 비옥효 가면은 쏘이 때 선배들이 군기 잡는다고. 아빠 장교들도 때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안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때렸어요. 장교들도. 그러면 아빠는 그러면 후배들 때린 적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글쎄 아빠는 진짜 폭력을 너무 싫어해. 아빠가 맞아봤잖아. 그 모멸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멸감이라는 게 신체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군 생활하는 동안 정말이야 때린 적이 없어 이렇게 했어요. 와 아빠 진짜 때린 적 없어? 이러더라고요. 0번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실제 한 적이 없어요. 그때 0의 의미가 있는 거 없네. 있는 거죠. 때린 적 있어? 없어. 담배 핀 적 있어? 없어. 미국 간 적 있어? 없어. 오늘 밥 먹었어? 없어. 밥 먹지 않았어? 없어. 그럼 0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0은요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면 how many예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이 가봤어. 해봤어. 먹어봤어. 뭐 해봤어. 봤어. TV 시청률. 책 봤어. 안 봤어. 고병우 교수 강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0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이때 절대 0점이 뭐예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0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재 봅시다. 142페이지. 절대 0점만 진짜 요것만 알아두셔도 등간 비율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절대 0점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린 적 없어. 가본 적 없어. 먹은 적 없어. 해본 적 없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교수님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고?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100명이야. 100명인데 자 여기에서 1번 갔다 온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봐. 1번 갔다 온 사람. 근데 50명이 손 들었어.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0% 되잖아요. 나누기 되잖아. 나누기 되잖아요. 여기서 고병우 교수님 강의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90%가 손 들었어. 벌써 정답을 얘기했네. 90명이 손 들었어. 몇 퍼센트? 90%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비율은. 절대 0점을 가지면서. 고병우 교수님 강의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없습니다. 빵 퍼센트, 0%, 0%. 이때 0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준점이 아니란 말이야. 자, 0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확인. 이게 아니잖아. 고병우 교수님 강의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세상에 그 고병우 교수님 강의를 사회복지조사론, 정책론, 법제론 이게 0%.
제주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 제주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 대박. 0%.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의 의미. 그래서 따지면은 역시 명목, 서열, 등간, 여기 더하기 빼기만 된다고 그랬죠? 드디어 여기 뭐가 들어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의 의미가 기준의 의미만 갖고 있다. 기준. 시작, 출발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 0점이 없다. 다음, 0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저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반에 들어간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예. 0이네. 0. 0의 의미가 있죠. 아무도 핀 사람이 없대잖아요. 0, 0. 0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퍼센트는 나타날 수 있지. 곱하기 나누기로 해서 몇 퍼센트? 0%. 그럼 이거 비율이라는 거죠.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가니까. 비율 척도에 그냥 옆에 율자 붙일 수 있는 거. TV 시청률, 독서율, 구독률, 사망률, 출생률, 취업률, 율로 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뭐다? 비율 척도에 말 그대로 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기본적으로 나누기죠. 원래 율은요 나누기예요. 전체가 이만한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거를 알고 싶어 수치로 나타내죠. 측정 수치로. 그게 바로 뭐예요? 100명 중에 20명이 고병무 교수님 수업 들어봤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0%. 그러면 딱 느낌 오잖아. 고병무 교수님 강의 90명이 들어봤대. 90% 압도적이네. 거의 다 들었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수준별 특성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자, 명목 봅시다. 얘는 일단 범주 구분만 돼요. 근데 서열은 구분도 되면서 순위도 있어요. 순서도 있죠. 등간은 구분도 되고 순서도 들어가면서 간격이 일정해요. 고를 등자. 얘는 범주 구분도 되고 순위도 있고 등간이면서 절대 0점도 있어요. 0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0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간이 시험제 되게 잘 나오고 상당히 헷갈려요. 등간 때문에. 0의 의미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그냥 기준점, 깃발 꽂는 기준점 역할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간격이 벌어졌느냐, 좁혀졌느냐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격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간격 비교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학술적 용어로 절대 0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 0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더하기 빼기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퀄 부호도 있지만 주로 나온 게 요거죠. 더하기 빼기. 근데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명목척도 최빈값. 자, 100명 중에 여기 기천불원, 무교, 기타 종교 중에서 자 한번 봅시다. 그거 봤어.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제일 많네. 천주교. 뽑아낼 수 있잖아요. 최빈값. 뽑아낼 수 있잖아. 조사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물레 1동, 2동, 3동, 4동 중에서 젊은 20대가 제일 많이 사는 곳 봤더니 물레 3동이야. 뽑아낼 수 있잖아요. 물레 3동에서. 중앙값은 뭐예요? 가운데 값인 거죠. 그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석차, 사회계층, 정치 성향, 학력 등 서열을 딱 매겨. 이거 원래 이거 써야 돼. 기준 중위소득 써줘야 돼. 기준 중위소득. 예를 들어서 세종시 살고 있는 근로자들 순위를 쫙 매겨. 소득 순위를 쭉 매긴 다음에 딱 중간,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다. 5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 딱 2만 5천 명째를 찍어. 이 사람 얼마 벌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 벌어.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등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쭉 엑셀 파일로 만든 다음에 딱 중간 얼마 벌어? 3,200. 딱 뽑을 수 있잖아요.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앙값. 등간 산술 평균이 되죠.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반면에 얘는 기하 평균. 그래서 뭐 분산도 되고 무슨 평균 편차 다 되는 거지 얘는. 마지막 꼭대기니까.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는요, 일관성이에요. 어떤 측정에 있어서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일 사례 설계로 따지면요, 안정된 패턴이 나와야 돼요. 안정된 패턴. 예를 들어서 안정된 패턴. 안정된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패턴. 안정된 패턴. 막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안정된 패턴. 어느 정도 안정된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안정된 패턴. 그래서 신뢰도는 뭘 얘기한다? 일관성을 얘기를 한다. 다시 한번 측정의 일관성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일관성, 신뢰도. 반면에 타당도가 있죠. 뒤에 가서 나오는데 타당도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반면에 타당도는 정확성을 얘기해요. 정확성. 측정의 정확성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타당도.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나오면 그림 3개 작년에 말씀드렸죠. 빨리 3개 그려야 된다고. 막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관역 3개 빨리 그려야 된다. 시험지 옆에다가. 시험지 옆에다가. 먼저 첫 번째 A, B. 양군 관역이에요. A, B, C. A 어때요? 전부 다 가운데 모여 있죠? 정확성 높아요. 타당도 높아요. 일관되게 모여 있죠? 신뢰도 높아요. B 어때요? 타당도 떨어져요. 관역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일관되게 모여 있어요. 신뢰도 높아요. 이건 뭐 눈 감고 쏜 거예요. 타당도 떨어져요. 신뢰도 떨어져요. 요 3가지예요. 그래서 타당도가 요걸로 할까요?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도 항상 낮다. 아니요, 높은 거 있어요. 요 B 있잖아요. 자, 신뢰도 평가 방법 첫 번째 테스트 리테스트 메소드.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법이 있어요. 자, 몸무게를 알고 싶어 고병무 교수.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올라가 봐. 근데 한 번 갖고는 조금 좀 아리까리해. 그래갖고 2번째 올라가 봐. 3번째 올라가 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오케이 일관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대안법. 근데 문제는 뭐냐? 테스트 리테스트 하는 요 사이에 우연한 사건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외부 사건 요인이. 물론 다른 내적 타당도 저요인도 있지만 주로 검사 재검사법은 검사하고 다시 하는 요 사이에 우연한 사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번째 검사 효과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 검사한 게 2번째 검사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대안법이라는 게 나와요. 2번째 유사양식법이라도 해요. 이거는 뭐냐? 양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디지털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양식을 바꿔본다는 거죠.
검사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간 거는 디지털 체중계로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는 거는 바늘 있죠. 바늘로 된 바늘로 된 체중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체중계는 하지만 양식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대안법, 다른 말로 유사양식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 유사양식법 형태를 되게 많이 써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순수 실험 설계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틀린 건 아니지만 살짝 바꿔요. 뭘로? 실험 설계로. 그냥 사회 진화론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살짝 바꿔요. 뭘로? 소셜 다이니즘,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시험 문제 보면 같은 말인데 살짝 바꿔놔요. 살짝.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양식이 바뀌면 어때요? 도구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냥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 반분법. 반으로 쪼개 가지고 동시에 해버려. 이게 바로 뭐예요? 반분법이라는 거죠.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장단점 위주로 잠깐 보시면 검사 재검사법 장점, 적용이 간편하고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은 외생 변수 등의 영향으로 대상의 속성이 실제로 변할 수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검사 효과 바로 나오잖아요. 검사 효과. 검사 재검사법은 무슨 효과? 검사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복수양식법, 유사양식법인 대안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을 보셔야 돼요.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데 고병무 교수의 몸을 측정하는데 몸무게를 두 개의 동등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주시험 효과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뭐가 나온다? 도구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유사하지만 말 그대로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법 안에 반분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법은 이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고 싶어. 우울증에 대해서. 그럼 일단 문항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항지를. 그죠? 우울증에 대한 척도 문항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런다는 거죠. 뭐 1번. 정말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더라. 아침에.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 눈 뜨고 싶지 않았다. 1번. 2번. 떨어지는 낙엽만 보더라도 갑자기 소름이 복받쳐 오른다. 3번. 길고양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내 신세처럼 외로운 것 같았다. 4번. 식욕이 없다. 모든 게 먹고 싶지 않다. 5번. 모든 대인관계가 귀찮다. 그게 쭉 뭔가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지금 우리 신뢰도 검사하잖아요. 그 지문 문항을 쭉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이거 우울하네. 문항 자체가. 이거 뭐예요? 예, 우울증 척도 검사입니다. 그죠? 어쩐지 내용이 이게 뭔가 좀 그렇구나. 역시 우울증 척도 검사지였구나. 이거예요. 내적 일관성. 그럼 이제 반분법은 어떻게 하냐? 40문항이 있으면 그 40문항을 20개씩 반으로 쫙 쪼개는 거야. 그래갖고 검사하는 형태인 거죠. 반분법. 이해되십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계적으로 자를 경우에는 이게 어느 한쪽에 중요한 항목이 추가될 수 있어요. 아니, 편중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은 널널하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돌려요. 수학도 통계학적으로 크롬바 알파 계수를 돌려가지고 0.7 정도 나오면, 그냥 통계학적 용어예요. 0.7 정도 되면 우리가 내적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반분법에서. 그래서 우리 교재 14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줄 치세요. 반분법. 어떻게 두 개로 쪼개냐에 따라서 다양한 상관계수, 신뢰도 계수, 다른 말로 일관성 있는 그런 계수가 산출이 된다. 어떻게 반으로 쪼개냐에 따라서. 그죠?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쪼개는데 이렇게 세로로 쪼개는 거하고 반을 쪼개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쪼개는 거하고, 그죠? 다르단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쪼갤 때 상관계수가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쪼갤 때 상관계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편중되고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자를 수는 있지만 이게 내용까지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크롬바 알파 계수를 돌려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0.7 이상이면 오케이, 어느 정도 신뢰도 있다, 신뢰도 계수가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0.7 이상이면 우리 교재는 0.6에서 0.7인데 통상 0.7이에요. 그래서 0.7 이상이면 척도의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문제 되게 잘 나와요. 시험문제 잘 나와요.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측정 항목이 애매모호해? 이거 뭔가 애매모호한데 이게? 아니 왜 우울증 척도 검사지에 뭐 이상하게 뭐 밥을 많이 먹는다 뭐 이렇게 왜 나오지? 오히려 밥을 적게 먹는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식욕이 없다 해야 되는데 왜 식욕이 왕성하다?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와? 이런 건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울증 척도 검사하는데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잘 보시나요? 그걸 왜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그게 왜 나와? 고병모 교수님의 사회복지 조사로는 간간히 보시나요? 그게 왜 나오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거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자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측정하고 신뢰도, 즉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측정 항목을 제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뭔가 좀 일관되게 나가지 왜 이렇게 툭툭 튀냐고 이런 거 다 가지 쳐내야 된다는 거죠. 측정 항목 수를 늘리고 꼭 외우셔야 돼요. 하위 변수를 늘리고 시험 문제 하위 변수를 줄이고 선택값을 줄인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하위 변수는 늘려야 되고요. 선택값도 넓혀야 돼요. 측정 항목이 많거나 선택 범위가 넓을수록 신뢰도는 증가합니다. 신뢰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하는 것, 즉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도구 쓰고 저런 도구 쓰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타당도는 아까 제가 관역 그렸잖아요. 이거는 정확성을 얘기합니다. 정확성.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제대로 짚었는가, 어디가 아프니? 예, 여기가 아파요. 배. 어디? 여기? 어디? 좀 더. 여기. 그래요. 거기요. 거기. 정확히 짚었는가? 신뢰도와의 차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고. 자, 타당도 평가 방법. 첫 번째, 내용 타당도예요. 내용이라는 거는 일본식 한자말로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숨겨진 걸 얘기해요. 맥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확히 짚기가 어려운데 이때 전문가가 나서요. 전문성 있는 경험자가 나서요.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정확하게 탁 집어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내용 타당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논술고사가 있어요. 논술고사. 요즘 대학에서요 레포트 안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왔는데 교수들 눈에는 딱 보여요 이게. 진짜 어지간한 교수님들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등급을 매기죠. 서열 척도로. 레포트 잘 썼네 A뿔, B뿔 이렇게 쓰잖아요. 뭐 C까지는 거의 안 가고 뭐 그래도 B-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B- 받은 학생들이 대번에 들고 와요. 교수님 제 딴에는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이게 왜 B-입니까? 이유를 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래도 수용이 불가합니다. 뭐 이렇게. 점수 올려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대학원 시험에서요. 원래 대학교 시험은요. 대학원 시험은 주제 2개 딱 놓고 서술하시오, 논술하시오예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어느서부터. 그냥 전부 객관식이 돼버린 거예요.
내용 타당도는 누가 한다?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 제가 아는 존경하는 우리 화가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작년에? 그분 동상 받았어요. 정말 그림 멋지게 잘 그리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동상이야. 그래 그럼 도대체 대상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죄송한데 저게 대상이에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야. 나름대로 무슨 화가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 눈에는 그분께 대상인데. 자, 숨겨진 뜻, 맥락 이런 걸 주로 누가 판단한다? 전문가. 무슨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래서 단점. 전문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여기 나오잖아요. 단점. 한계를 지닌다.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는 두 가지가 나눠요. 하나는 예측 타당도. 기준이 되면서 등간 척도, 등간 측정 바로 나와야 되죠. 절대 0점이 없는. 이제 기준 이 말 나오면 절대 0점이 없는 등간 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자, 보세요. 기준이 되면서 이 기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기준 타당도면서 예측 타당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나왔네? 좋았어. 신뢰도도 있네? 5번 시험 봤는데 5번 전부 다 고득점 나왔네? 오케이, 너는 인서울 할 수 있겠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 이때 모의고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되면서 예측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동시타당도. 동시타당도는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세운 너무 길어가지고 군생활 하지 말. 군생활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동시타당도는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 나눔의 집 교재가 있어? 그러면 타사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타사 제품, 타사 교재와 비교를 해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 기존에 갖고 있는 척도와 새로운 척도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비교 요 말 나오면 뭐예요? 주로 동시타당도예요. 기준 타당도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 구성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개념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구성 타당도는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밑줄 치세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론이 있다면 그게 전반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 만족 척도를 개발했다면 결혼 만족 이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만일 이론적으로 높은 결혼 만족이 가정폭력을 낮게 한다. 결혼 만족이 높아요. 근데 마누라를 왜 때리냐고 와이프를. 남편을 왜 때리냐고. 매 맞는 남편 많다는데. 낮게 한다면 경험적으로 개발한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부의 가정폭력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적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한 번 더. 결혼 만족 척도를 개발했어? 근데 이론적으로 결혼 만족이 높아? 그럼 가정폭력이 낮아. 따라서 높은 점수, 내가 경험적으로 만든 이 높은 개발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 그럼 부부의 가정폭력도 어떻게 나타나야 돼? 적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인 틀 속에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틀 안에서 고변무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이론적인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교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재 내용 안에서 얼마만큼 일치되게 정확하게 일치되게 사례를 들고 계시느냐. 그런데 수강생들 100명 중에 90명이 여기 갖고 있는 이 이론에 부합되게 교재에 있는 내용에 부합되게 사례를 적절하게 드시네. 그러면 나는 뭐가 높은 거예요? 구성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하고 동떨어져서 자꾸 설명을 해요.
교회 목사님이든 뭐 아무튼 성경에 있는 말씀 얘기 안 하고 보면은 강사님도 오셔가지고 무슨 뭐 특강할 때도 보면은 내가 국방부 근무할 때 보면은 도대체 뭐 저렇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그러면 구성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주제 이론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해 타당도가 있고 집중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 타당도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구성 개념을 이론적 구성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정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집중 타당도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이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당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병무 교수 강의를 20대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는 수강생분들한테도 보여줘 보고 지금 강의하는 요 부분을 30대에 보여줘 보고 40대 보여줘 보고 50대 보여줘 보고 60대 보여줘 보고 이해되시죠?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여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20대도 나하고 30년 넘게 격차가 벌어진 우리 아들 딸 같은 그 인원들도 이해가 돼요.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60대 70대 분도 아이고 고 교수 이해가 되게 설명 잘하네. 그럼 나는 뭐가 높은 거예요? 수렴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구성 타당도 중에서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수단을 달리하는 거죠. 이론은 가만히 있고. 반대예요. 이건 뭐예요? 판별 타당도예요. 판별 타당도는 뭐냐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인데 개념들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론을 달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 개념이에요. 수렴 타당도. 방법은 딱 하나로 놓고 여러 개의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하나로 놓고 개념을 달리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산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때 이걸 뭐라 한다고 우리가? 판별 타당도. 그래서 A와 B라는 판별 타당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재 151페이지. A와 B라는 측정도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라면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을 때 얻은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낮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조사론을 20대 수강생들한테 보여주는데 고병무가 강의해. 홍길동 강사가 강의해. 똑같은 사회복지조사론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이해되죠? 그러면 그냥 경험이 많던 적던 강사 경력이 많던 적던 전문성이 있던 없던 간에 했는데 학생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건 상관관계가 낮은 거예요.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고. 말 그대로 판별이야. 고병무 교수님하고 좀 다르네 저 강사님. 저 강사님도 고병무 교수님하고 좀 다르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분별, 구별, 판별. 이해되죠? 그러면서 딱 집어야 된다는 거죠. 고병무 교수님 이렇게. 이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판별 타당도, 분별 타당도, 구별 타당도를 한다는 거예요.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드렸고 요인 분석 나오네요.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152페이지. 자, 요인 설계하고 비슷한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요인들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질문 문항들을 만들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원래 예상했던 요인들이 나타났는가?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요인 분석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봐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우리가 요인 분석으로 나눠봐요. 어떻게 나누죠? 예를 들어서 무슨 1교시 인행사 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실천론, 기술론, 지사론, 3교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쪼개잖아요. 요인별로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시별 40점 이하 꽈락이 나오면서는 안 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요인 분석 쪼개갖고 하는 형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합격되려고 해. 필기시험. 그럼 어떻게 요인 분석이 돼요? 한국사, 영어, 국어, 행정법, 사회복지학개론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중간쯤에 보시면 높은 상관관계로 보이는 문안객기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그래서 어떻게 묶여요? 3교시를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으로 묶잖아요. 이렇게. 2교시는 어떻게 묶어요? 실천론, 기술론, 지사론으로 묶잖아요. 묶이게 된다. 요인 분석을 통해 적절히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이나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들은 해당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척도 문항에서 제외하거나 수정하게 된다. 아니 동질성을 가지고 또는 유사성을 가지고 묶었는데 뭔가 이질적인 게 있어. 그럼 걔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왜? 타당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중요도 먼저 볼게요.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무엇보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을 먼저 확실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는 우리 교재 밑에서 세 번째 포인트.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와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도 반드시 높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있죠? 제가 좀 전에 그렸던 그 그림.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즉 신뢰도는 타당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려운데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충분 조건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측정 도구라고 볼 수 있지만,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라 해도 타당도는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이잖아요. 두 번째 관역.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 도구라 해도 타당도는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요 관역, 세 가지 관역 형태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험지 옆에다 그리시면 됩니다. 측정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안 나왔다가 나왔죠? 두 번 안 나왔죠? 여러분 때 나오겠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는.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찰법. 단계별 오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체계적 오류. 체계적 오류는 뭐냐면 오른쪽에 잠깐 보세요. 인구 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것. 즉 체계적 오류는 편중과 연관이 있습니다. 편중 또는 편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편중, 편향과 연관이 있다? 그럼 이거는 체계적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고소득층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거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은 보수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어디야? 강동구, 여기는 보수정당 뽑잖아요.
어쩌네 저쩌네 해도. 그죠?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걸 뭘 예상할 수 있다?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인과학적 특성, 소득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연령에 의하든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연령이 어느 정도 지급하시는 어른들은 진볼까요, 보수일까요? 보수 성향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어요. 어허, 답 나왔네. 체계적 오류는 예측할 수 있는 오류예요. 반면에 비체계적 오류는 예측하기 어려운 오류예요. 그죠? 어제까지 측정 잘하시던 분이 오늘 갑자기 측정 태도가 엉망진창이야.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알고 봤더니 부부싸움하고 온 거야.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냐고. 이런 게 비체계적 오류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의 오류, 성별, 학력, 소득, 종교, 직업, 인종, 사회적 지위, 문화 등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 사회 경제적 특성 오류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편중돼요. 편향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는 무조건 보수 정당. 이렇게 나와요. 특정 직업군, 군인들 보수죠. 요즘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보수예요. 이렇게 특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 일정한 방향으로. 무슨 오류? 체계적 오류. 특정과 무관하게.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오류. 개인적 성향. 어떤 사람은 무조건 중간이 좋아. 개인적 성향인 거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마지막이 좋아. 어떤 사람은 무조건 처음이 좋아.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오류. 무슨 오류? 이것도 체계적 오류. 세 번째, 측정하려는 개념이 태도인지 행동인지 모호할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보시면 설문조사에서 후원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에 후원에 대한 태도를 묻는 것이지만 실제 후원하는지를 관찰한다면 이는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저기 후원 의사가 있으세요? 그럼 의사를 묻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 후원하는지를 관찰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조사하는 거는 거죠.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된다? 이게 태도인지 의사표현 태도인지 아니면은 이게 행동인지 모호할 때 이것도 뭘로 들어간다? 체계적 오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편향에 의한 오류. 편중, 편향 요 말 나오면 체계적 오류다. 체계적 오류.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교재 156페이지 사회적 적절성의 편향이에요. 사회적 적절성의 편향, 편중. 고등학생들 전부 대강당에 모아놓고 여기서 담배 피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건 실태조사예요. 누가 손 들어? 사회적 적절성 개념으로 따지면 뭐예요? 학생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은 안 들지. 그죠? 세종시청 가서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뇌물 받은 공무원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손 들겠냐고.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자 여기서 측정의 오류가 발생되지. 과연 그 학생들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학생들은 이 고등학교는 담배 피는 학생 없음 0 없음 0 절대 0점이 있는 거네.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비율. 절대 0점 있잖아. 아무도 손 안 들었으니까 0의 의미가 있네. 갑자기 비율 측정이 나왔네. 네. 그죠? 세종시청 가서 전부 다 모아놓고 공무원들이 뇌물 받는 사람 없네. 그럼 나는 또 이제 0 절대 0점이 있네? 0 딱 이렇게. 그럼 실제 담배 피는 학생 없겠어요? 뇌물 받은 공무원 없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손을 안 들까요? 그렇죠. 사회적 적절성의 편향이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제 되게 잘 나와요. 다음 비체계적 오류는 뭐냐면 간단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무작위적으로 발생돼요. 이건 수백 수천 가지. 측정하러 왔는데 이거 이상하네. 오늘따라 이게 측정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이분? 종단조사 하는데 저번 1회 2회 하는데 2회차는 이상해. 알고 봤더니 형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돼. 조명. 이번에는 형광등도 아니고 부부싸움도 안 했다면서 왜 이렇게 나왔지? 봤더니 그냥 옆에서 공사한다고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 소음 때문에. 근데 왜 이러지? 감기 걸렸어. 몸이 안 좋아. 감기. 아니 왜 그러지? 날은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쓰는 거야. 더위, 날씨 뭐 이런 것들.
수백 수천 가지지. 이걸 우리는 무슨 오류라고 그런다? 무작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하기 불가능한, 예측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류의 값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편중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십 갈래로 뻗어나가는 거야. 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일정한 방향으로 편중돼서. 근데 얘는 그냥 수십 가지로 그냥 아우라처럼 그냥 뻗어나가는 형태. 그래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밑줄 치세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무작위로 발생하는 오류. 이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건강, 사명감, 기분, 관심사, 그 다음에 피로, 불안, 긴장, 뭐 있어요? 측정 시간, 좌석, 배열, 소음, 조명, 부모님이 참석 여부 별의별 게 다 들어가네요. 아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체계적 오류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적 오류는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측정 도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측정 항목수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늘리고, 또 나왔네? 측정자들의 측정 방식이나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나왔잖아요. 일관성. 왜? 비체계적 오류는 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 인과성.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측정하면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 즉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요 내용. 시험 문제 대단히 잘 나오니까 꼭 밑줄 치고 눈여겨봐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비체계적 오류 줄이는 방법 말씀드릴 거. 자, 이번 시간 7장 측정 장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수업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개념 바로바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아주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7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